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출퇴근길에 썰밤 채널을 라디오 삼아 듣고 있는 애청자인데요. 다른 분들 인생사를 듣다 보니 제 얘기도 좀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한때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사연인데요. 마지막에 숨막히는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가였던 할아버지와 항공사 파일럿인 아버지 덕분에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명문대를 졸업한 뒤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 입사해 지금은 과장으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인생에 큰 굴곡 없이 탄탄대로를 달려온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마냥 행복한 삶을 산 건 아니었어요. 가부장적이고 고압적인 아버지와 마찰도 심했고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늘 모친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 결핍을 안고 살았죠. 그런 성장 배경 탓일까요? 제 꿈은 하루라도 빨리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거였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입장에선 좀 낡은 가치관 같겠지만 안락한 집에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아내와 아이들을 갖고 싶었어요. 당시 제가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대학 때부터 사귄 동기였는데 늘 저를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최고의 여자친구였죠. 저는 당연히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여자친구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저 모르게 뒤에서 따로 여자친구를 만나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까지 하셨죠. 결국 그 일로 여자친구는 제게 이별을 선고했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돌아선 여자친구의 마음은 무슨 수를 써도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 일로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했는데요. 자식이 본인의 장기말이라고 생각하던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점찍어둔 좋은 집안의 여자와 얼른 선을 보라며 강압적으로 나오셨죠. 늘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아들이었던 저는 거역이나 반항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원치 않던 맞선을 나가 마음에도 없는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꾸준히 만남을 이어나갔고요. 밤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술집에 가서 닥치는 대로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직후라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기도 했고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게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올 줄은 말이죠. 운명의 그녀를 만난 건 퇴근길에 종종 들리던 작은 선술집이었어요. 평소처럼 어묵탕 하나 시켜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던 여자가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갑을 깜빡하고 두고 와서요. 꼭 갚을 테니까 3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갑작스러운 요청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황한 것도 당황한 거지만 제 앞으로 다가온 여자의 얼굴이 깜짝 놀랄 만큼 예뻤거든요. 잡티 하나 없이 새하얀 피부에 쌍꺼풀 진 커다란 눈, 앙증맞은 코, 도톰한 입술.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가 아닌가 싶을 만큼 청순하고 귀여운 외모였죠. 제 침묵을 거절이라고 생각했는지 여자의 표정이 더욱더 간절해졌어요.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전에도 여기 몇 번 오셨죠? 저도 여기 단골인데 오늘 진짜 지갑을 두고 와서 내일 만나서 바로 갚을게요. 네? 네, 뭐 빌려주는 거야 상관없는데 단골이면 차라리 외상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그쯤은 해주실 것 같은데.
당시 그 가게 사장님이 푸근한 인상의 할아버지였는데요. 워낙 친절해서 외상을 하는 손님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아, 외상이요? 그러게요. 그걸 미처 생각 못했네. 여자는 당황해 어버버거리던 것도 잠시, 이내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대로 자리를 뜨려다 갑자기 다시 제 쪽으로 와서 입을 열었어요. 그게 사실은요. 제가 지갑이 없는 게 아니라 그쪽 보고 첫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수작 건 거예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네? 저요? 절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요? 네. 그냥 마음에 든다고 대뜸 고백하면 놀라실 것 같아서 일단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 실패로 끝났네요. 생각지도 못한 여자의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지간한 연예인보다 예쁘게 생긴 여자가 제게 대쉬하다니 꿈 같은 일이었죠. 제가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자 그녀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저기 괜찮으시면 같이 마시지 않을래요? 제가 살게요. 혹시 여자친구가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만. 당시 아버지의 강압적인 권유로 만나고 있던 맞선녀는 엄밀히 말해서 제 여자친구는 아니었어요. 몇 번 만나 밥만 먹었을 뿐 사귀기 전이었으니까요.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이 만개한 꽃처럼 환해지더군요. 정말요? 다행이다. 그럼 저 여기 앉아도 되죠? 그녀는 스스럼 없이 제 앞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비어있던 제 술잔에 술을 따라주더군요. 우리 짠해요. 안주도 더 시킬까요? 뭐 좋아하세요? 제가 다 살 테니까 부담 없이 말씀하세요. 그녀는 청순한 외모와 달리 남자처럼 호탕하고 대범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싫기보단 반전 매력으로 다가와 오히려 더 설레더군요. 게다가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눠보니 여러모로 통하는 구석도 많았고요. 결국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요. 그 뒤로도 꾸준히 만나게 됐네요. 워낙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기 때문일까요? 저는 해맑고 순수한 그녀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그녀에게 푹 빠져들었죠. 당연히 맞선녀에겐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난리가 났어요. 저 모르게 사람을 시켜 뒷조사까지 했고요. 결국 제가 만나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죠. 이번에도 아버지는 그녀를 따로 만나 헤어짐을 종용하려고 했는데요. 웬걸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생겨버렸어요. 바로 뱃속의 아이였죠. 맞아요. 그쯤에 이미 그녀와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한 상태였고요. 몇 번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결실까지 생겨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독불장군이긴 해도 이미 생긴 손주를 지우라고 할 만큼 모진 분은 아니었어요. 배 더 부르기 전에 얼른 식을 올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 무사히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었고요. 이후 뱃속에 있던 딸도 건강하게 태어났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는 어릴 때 사고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남동생 셋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몸이 약하시고 남동생은 사고뭉치라 어릴 때부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더라고요. 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렸는데 저와 결혼하면서 그 짐을 내려놓게 돼 많이 좋아했죠. 제가 결혼한 이후로 처갓집 생활비까지 책임져줬거든요. 아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게 보기가 힘들어서요.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마워했어요. 여보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늘 겨울처럼 춥고 황량했던 내 인생이 당신을 만나서 봄이 됐어. 아내의 그런 말들이 저를 참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내를 구원한 것 같은 기분에 으쓱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그럴수록 아내와 처갓집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결혼하고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장모님이 그만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당시 처남과 둘이 살고 있던 빌라 전세금이 홀라당 날아가 버렸죠. 급한 대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줬는데요. 하루는 아내가 제게 뜻밖의 요구를 하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랑 승철이 있잖아. 그냥 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될까? 뭐? 합가를 하자고? 당신이 얻어준 그 아파트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 혼자 새빼리 키우는 것도 힘에 부쳐서 말이야. 엄마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승철이 그 자식이 언제 어떻게 사고칠지 모르니 감시도 하고. 응? 아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조른 건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많이 불편했지만 아내가 워낙 가족에 대한 정이 남달라서요. 본인이 결혼한 후 혼자 된 엄마와 사고뭉치 남동생을 계속 걱정하더라고요. 남녀 사이라는 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죠. 결국 저는 아내의 합가 요구를 수락했고요. 장모님 그리고 처남과 함께 한집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와 제 갈등도 시작됐죠.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어서일까요? 늘 검소하고 유순하게만 보였던 장모님은 생각보다 까탈스러웠어요. 집이 너무 커서 아내와 둘이 관리하는 게 벅차다면서 가정부를 고용해달라고 요구하셨고요. 하나뿐인 손녀 돌보는 것도 힘들다고 시터를 구하자고 하더군요. 아유, 이서방, 우리 영애 손목 봐봐. 얼마나 가녀려. 나 나름 내 딸 귀하게 키웠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다고. 애 생겨서 대뜸 시집가 버린 것도 너무 속상한데 이렇게 집구석에서 허구한 날 살림하고 애나 키우는 걸 보는 내 속이 어떻겠어? 자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 쓸 일은 사람 좀 쓰자고, 응? 예, 장모님. 그렇게 하시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유, 그동안 우리 영애가 너무 착하고 맘 여려서 자네한테 말을 못하게 했는데 사실 내가 자네한테 서운한 게 많았네. 아유, 우리 영애가 좀 예쁘고 착실해? 엄마 아프다고 일하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돈 벌어서 효도하는 그런 착한 딸이었는데 아이, 그런 애를 자네가 덜컥 임신시켜서 홀라당 훔쳐가 버린 거 아니야. 내가 말은 못해도 얼마나 자네가 밉고 원망스러웠는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만큼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장모님. 딸을 빼앗긴 게 아니고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 뭐 이렇게 한 집 살다 보니까 뭐 진짜로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고 그렇네. 장모님은 툭하면 제가 아내를 혼전 임신시킨 걸 걸고 넘어졌어요. 귀하게 키운 딸이 저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는 시기였죠. 둘이 좋아서 한 결혼이고 같이 만든 아이인데 그런 장모님의 태도가 썩 유쾌하진 않았는데요. 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용돈도 달라는 대로 줬고요. 생신이나 기념일엔 비싼 명품 가방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아내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내는 사치품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장모님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자꾸 쇼핑을 다녀서일까요? 예쁜 옷이나 가방에 부쩍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아예 카드 하나를 내어주고 마음껏 쓰라고 했네요. 언젠가부터 명세서에 헉소리 날 만큼 큰 금액이 찍히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남자 가오가 있으니 티를 내진 않았어요. 뭐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기도 했거든요. 그런 제 관용적인 태도가 참극을 부르는 걸까요?
하루는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면서 처남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쯤 처남은 여전히 집에서 백수로 놀고 먹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인들 회사에 꽂아 넣어주기도 해봤지만 다 석 달도 못 돼서 그만두더라고요. 원체 끈기가 없고 일마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더군요. 여보, 승철이 말이야. 아무래도 남의 돈 받아먹는 일 하기엔 그런 것 같아. 당신이 봐도 그렇지. 어?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말인데 승철이 차라리 사업을 시켜보는 건 어떨까? 뭐? 무슨 사업? 승철이가 최근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레스토랑 사업으로 완전 성공했나 보더라고. 그걸 보고 승철이도 좀 자극을 받았는지 자기도 사업 한번 해보고 싶대. 아니 차라리 뭐 음식점을 하고 싶으니까 창업을 하겠다는 거면 몰라도 사업이라니. 아니, 처남이 따로 경영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힘들지 않을까? 아유, 걔가 장사를 어떻게 해. 아침에 제때 일어나서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앤데. 내가 볼 땐 사업이 딱이야. 그래도 애가 똑똑해서 돈 계산 같은 것도 빨리 하고 사람도 잘 다루거든. 그래서 진짜 사업을 하겠대? 처남 본인도? 응. 뭐 승철이 하고 싶어 하지. 문젠 돈인데. 당신 이번에 할아버님한테 유산 상속받은 거 있잖아. 승철이한테 한 1억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좋게 좋게 돌려서 거절했어요. 막말로 철없고 끈기 없는 처남이 사업이라고 잘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그게 많이 서운했나 봐요. 말로는 알겠다고 하는데 그 뒤로 꽁에선 제게 말도 잘 안 걸고요. 밤엔 혼자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울기도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안 처남과 장모님도 제게 섭섭하다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특히 처남은 본인 일이라 그런지 적극적으로 제게 매달리더군요. 매형, 제발 부탁드려요. 저 살면서 이렇게까지 어떤 일이 하고 싶어진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누나랑 엄마 맘고생 몸고생 진짜 많이 시켰는데 이제 진짜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해주고 싶어요. 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럼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세 사람이 그렇게 합공을 해대니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안 되면 모를까 처남의 사업을 지원해줄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처남에게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말이 빌려준 거지 뭐 사실상 그냥 거저준 거나 다름없었죠. 그 뒤로 처남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사업에 골몰했어요. 아내 역시 그런 처남을 돕겠답시고 자주 처남이 구한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 왔죠. 괜히 아내만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 불만스럽기도 했는데요.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이 처남의 사업은 1년도 안 돼 폭삭 망하고 말았어요. 제대로 된 시장 조사도 경영에 대한 공부도 없이 뛰어들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사업을 해서 알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남들만큼만 공부하고 노력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분야죠. 처남은 사업 실패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인생 공부한 셈 치라며 그런 처남을 위로했는데요. 처남 입장에선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많았나 봐요. 매형, 저 이번에 회사 말아먹고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원래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너무 실망하지 마.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처남만 괜찮다면 내가 비슷한 계열사에서 일하는 친구 소개해 줄 테니까. 이미 배울 만큼 배워서 그건 괜찮고요. 저 혹시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뭐? 돈을 투자해 달라는 건 저도 정말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요. 이번엔 진짜로 성공할 자신 있어요. 그냥 거저 달라는 거 아니고요. 투자해 달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다 갚고요. 저희 회사 매출의 10%도 따로 또 떼어서 드릴게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매형 떼돈 벌 거라고요. 네? 처남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생각은 않고 계속해서 헛된 꿈만 꾸더군요. 그런 처남을 뭘 믿고 또 돈을 주겠어요. 저는 이번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고요. 처남은 단단히 빈정이 상했는지 몇 날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러자 장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저를 모진 사람 취급하더군요. 아내도 내색은 안 하지만 많이 속상한 눈치였죠. 하지만 제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돈이 뻔히 허공에 공중분해될 게 보이는데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아내와 사이가 좀 서먹해지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었죠. 결국 처남은 끝내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따로 집을 구해 나가 살겠다고 하더군요. 장모님도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그런 처남을 뒤따라 나가버렸고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과 합가 생활을 시작한 뒤로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았거든요. 장모님의 끝없는 사치와 이런저런 까다로운 요구, 처남의 사업병까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근데 둘이 따로 나가 사니까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소원했던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웬걸 아내가 홀로 거실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더군요. 여보, 어떡하면 좋아? 우리 엄마 위암이래. 뭐? 그게 정말이야? 장모님이 암이라고? 응, 그것도 말기래. 당장 입원해서 수술받고 항암치료 들어가야 한다는데 어쩜 좋아?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해? 저는 얼른 아내를 끌어안고 달랬어요. 걱정하지 마.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장모님 지금 집에 계셔? 당장 찾아뵙고 같이 병원 모시고 가자. 아내가 바로 장모님께 연락해 가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전화를 끊더니만 제게 머뭇머뭇 입을 열더군요. 저기 있잖아 여보. 엄마가 아직 당신한테 화가 많이 난 상태야. 승철이 사업자금 안 보태준 게 아직도 괘씸하신가 봐. 지금 암이라는 거 알고 혼란스러운 상태기도 하고. 당신 얼굴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장모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처남을 하나뿐인 아들이라면서 워낙 끼고 놀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아내만 처갓집으로 보내 장모님 병원 입원 절차를 밟게 했죠. 장모님이 들어둔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건 처남의 사업자금과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군말 없이 아내가 치료비 얘기를 꺼낼 때마다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카드 결제보다 현금으로 하는 게 할인도 되고 세제 혜택도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자질구레한 생활비나 그런 건 제 카드를 쓰라고 했죠.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격해했어요.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내가 다 부담했을 텐데 괜히 내가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당신이 애초에 왜 일을 그만뒀는데. 새별이 생기고 나랑 결혼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런 자책하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한텐 진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돈은 꼭 갚을게. 새별이 조금만 더 크면 내가 다시 일 시작해서. 됐어. 가족끼리 무슨. 장모님도 나한텐 부모야. 자식인 내가 병원비 부담하는 게 당연하지. 진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은 있는 것 같아. 역시 나한텐 당신뿐이야. 사랑해 정말.
아내는 퍽 감동받은 눈치였어요. 한편으로는 많이 미안했는지 굳이 본인이 직접 장모님 간병을 하더군요. 아픈 사람 병 구안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따로 사람을 쓰라고 해도 자기가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딸에는 거진 시터와 가정부 아주머니가 돌보긴 했는데요. 그쯤에 저도 일이 바빠져서 아무래도 딸을 계속 남의 손 타게만 두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항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만 당분간 아버지 댁에 맡겨두기로 했죠. 아버지가 하나뿐인 손녀라고 딸을 퍽 예뻐하셨거든요. 딸도 그런 아버지를 잘 따랐고요. 그렇게 한동안 저희 세 식구는 뿔뿔이 흩어져 지냈어요. 저는 회사와 집을 왕복하면서 틈틈이 본가에 있는 딸을 살폈고요. 아내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나날들이 이어졌네요. 몸이 고된 것보다 마음이 많이 힘들더군요. 늘 곁에 있던 아내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더 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장모님 병고안으로 힘든 아내에게 그런 투정을 부릴 순 없었어요. 오히려 아내의 의지처가 되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 와중에도 처남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네요. 아내 말로는 간간히 병원에 들린다곤 하는데 영 소식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모처럼 만에 대형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고 회사 일이 일찍 끝난 날이었어요. 심지어 위에서 고생했다고 사흘간 특별 휴가도 줬죠. 주말까지 포함하면 꽤 긴 휴가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를 하려다 마음을 고쳐먹고 차를 병원으로 돌렸어요. 오랜만에 장모님 얼굴도 볼 겸 깜짝 병문안을 갈 생각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장모님과 대면대면한 채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던 차였거든요. 만약 장모님이 여전히 제가 보기 싫다고 하면 병원 앞에서 아내만 보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아내를 몇 번 병원에 태워다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치는 잘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데스크로 가서 장모님 이름을 댔는데요. 웬걸?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순자 씨, 환자분 성함이 이거 확실해요? 검색해봐도 안 나오는데. 그럴 리가요. 위암으로 벌써 몇 달째 입원 중인데. 하지만 몇 번을 확인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몇 번이나 검색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김순자 씨는 병원에 온 적도 없는데요. 혹시 다른 병원하고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병원 밖을 돌아 나오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병원 앞에서 아내를 몇 번이나 내려줬는데 생각해보니 한 번도 아내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늘 얼른 가라고 저 가는 모습을 봐야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항상 먼저 차를 돌렸거든요. 복잡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해외 로밍 안내 음성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병원에서 장모님을 간병하고 있어야 할 아내가 해외에 있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문자로 왜 병원에 장모님도 당신도 없냐고 보내려다 마음을 고쳐먹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옷장과 가방을 닥치는 대로 뒤져봤죠. 일본에 있는 호텔 예매 내역서가 하나 나오더군요. 그때부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남편 몰래 해외를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남자와 불륜 여행을 간 게 아니라면 말이죠. 고민하다 급히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바로 공항으로 달려가 가장 빠른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죠.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는 거라면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픈 마음뿐이었네요. 무슨 정신으로 비행기를 탔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 내역서를 보여주며 이리로 가달라고 했네요. 도착한 곳은 호화로운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곳에서 다른 남자와 뒹굴고 있을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바로 카운터 직원에게 달려가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방으로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더군요. 막무가내로 올라가려고 해도 가드가 저지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아내에게 연락할까 고민도 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아내의 실체를 확인해보고 싶단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카드를 주고 스위트룸에서 하룻밤 묵겠다고 했죠. 그제야 직원들의 태도가 싹 달라지더군요. 안내를 받아 스위트룸으로 향했어요. 바로 아래층이 아내가 예약한 방이었죠. 역시나 같은 스위트룸이었네요. 안내해준 직원이 나가자마자 바로 아래층으로 향했어요. 깊은 밤이라 그런지 복도 전체가 고요했는데요. 그 문 앞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망설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확 달라질 거란 강렬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왜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있고 아는 게 힘이란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두 개의 상반된 격언 중 어떤 게 더 맞다고 보시나요? 전 후자예요. 아무리 끔찍한 진실이라고 해도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문을 두드렸고요. 호텔 벨보인 척 잠깐만 나와달라고 했죠. 설마 했는데 문 안쪽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응답하더군요. 갑자기 이 밤중에 뭔 일이야. 짜증나게. 죄송합니다. 급하게 결제 내역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일본 거래처하고 일을 많이 했던 게 그렇게 다행일 수 없더라고요. 나름 그럴듯한 일본어로 대꾸하니 안쪽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더군요. 몇 분 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아내의 상간남으로 추측되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희 처남이었거든요. 상반신을 탈의한 채 허리 아래에는 수건만 두르고 있더군요. 아니, 매형이 여긴 어떻게? 처남도 당황해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내가 대신 처남 숙소를 끊어준 건가? 아니면 둘이서 장모님을 모시고 효도 여행을 온 건가?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네요. 어찌됐든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해졌죠. 아니 도대체 가정적이고 순진한 아내가 갑자기 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던 건지. 장모님이 그 병원에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자초지종을 물어봤으면 될 걸 스스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처남,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대충 둘러대려고 입을 열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열린 문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뭐해 자기, 빨리 와서 나 안아줘야지. 호텔 직원이 대체 뭐라는 건데? 뭔 지진이라도 났대? 그 간드러진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일이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식간에 다시 굳어버린 제 표정에 처남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매형, 이건 그러니까... 저는 저를 막아서는 처남을 밀치고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그대로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처남과 마찬가지로 거의 반나체 상태였고요. 흐트러진 침대 위에서 처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죠. 아내 역시 이윽고 저를 발견했고요. 순식간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충격도 잠시. 이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해? 당신 지금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병원에서 장모님이랑 같이 있어야 할 여자가 여기서 처남이랑, 아니, 저 새끼랑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냐고? 사실대로 말해. 너 저 새끼랑 남매 사이 아니지? 애초에 나한테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접근했던 거야? 어떻게 보면 급발진일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흥분해서 다다다 쏘아붙이고 있자니 아내도 당황스러웠나 봐요.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오더군요. 아니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다 오해한 거야. 난 그냥 승철이가 사업 망하고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위로해주려고. 무슨 얼마나 대단한 위로를 해주려고 나 몰래 둘이서 해외여행을 와? 지금 호텔방에서 둘이 다 벗은 채로 그따위 말을 하면 나 너를 믿으라는 거야? 당신한테 말 못한 건 미안한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는 거 아니야? 승철이랑 나 남매 사이라고. 남매 둘이 같이 호텔 온 것도 죄야? 끝까지 잡아댄다 이거지? 그래, 좋아. 그럼 둘이 한번 유전자 검사해보자고. 혈유가 아니라고 나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때 100% 확신한 건 아니었어요. 아내의 말처럼 정말 단순히 남매 여행을 온 걸 수도 있고 뭐가 뭔지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유전자 검사는 그냥 화가 나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뱉은 말이었는데요. 제가 그대로 씩씩거리면서 몸을 돌리자 아내가 허겁지겁 제게 매달리더군요. 여보, 왜 그래 정말. 굳이 그런 검사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남매 맞다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나 정말 억울해. 아내는 급기야 입술까지 바들바들 떨면서 자신의 결백을 피력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그럴수록 제 의심은 더욱더 짙어질 뿐이었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가에 선 채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처남이 갑자기 와락 성을 내더군요. 아이, 그만 좀 해! 더는 못해 먹겠네, 이씨.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왜 이 새끼한테 매달려야 돼? 나 더는 이 새끼랑 너랑 한 집에서 부부로 사는 거 못 참겠어. 이제 이런 가짜는 연극 그만하자, 영희야. 처남, 아니 상간남의 입에서 뱉어진 말은 둘이 남매가 아닌 내연관계라는 걸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럼 그렇지 않은 마음에 이새를 앙 물었고요. 아내는 새파랗게 질려서는 상간남에게 화를 냈죠. 너 미쳤어? 이제 와서 모든 걸 이실직고 하면 어떡해? 돌았니? 호텔방에 있는 걸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 이 새끼가 아무리 호구라도 그렇게까지 멍청하겠냐? 그래도 최대한 수습을 해봐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됐어.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냥 이 새끼랑 헤어지고 우리 둘이 예전처럼 살자고. 네가 사랑하는 거 이 새끼 아니라 나잖아. 이혼할 거지? 이혼은 무슨... 네가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사업도 다 말아먹은 새끼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애초에 네가 그 사업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됐을걸. 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덤벼선... 그래놓고 왜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드는 건데? 왜? 이럴 줄 알았어. 너 나 말고 이 새끼한테 완전히 붙어먹으려고 했던 거지? 나보다 이 새끼가 돈이 더 많고 잘났으니까? 언제부터 마음 바뀐 거냐고? 참 황당하게도 갑자기 두 년놈이 저를 앞에 두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지금 사람 앞에 두고 뭐 하는 짓이야? 아직도 내가 우스워 보여? 분노한 저는 그대로 상간남에게 달려들어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었어요. 그리고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연거푸 발길질을 했죠.
상간남은 억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호텔방 구석에 처박혔고요. 저는 놀라서 굳어버린 아내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한국 돌아가면 바로 콩밥 먹을 각오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랑 이 상간남 새끼 깜빵에 쳐넣을 거니까. 이를 갈며 한자 한자 뱉어내자 아내는 그제야 겁이 덜컥 났나 봐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이 자식한테는 아무런 마음도 없다고. 그런 놈을 처남이라고 속이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내 돈을 뜯어먹어? 이렇게 같이 미로엘 여행까지 오고? 장모님이 아프다는 건 뭐야? 그것도 다 뻥이었던 거지? 병원비랍시고 타간 내 돈으로 대체 뭐 했어? 그게 승철이가 다시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당신이 돈 더는 못 대주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자식이 먼저 나 협박했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아내의 입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나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분노로 파리해진 제 얼굴을 보던 아내가 다시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난 안 된다고 했어. 진짜야.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야. 안 그럼 이 자식이 당신한테 우리 사이 다 말해버린다고 해서. 하나만 더 묻자. 애초에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그게... 대답을 망설이던 아내가 이윽고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더군요. 그것만은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만남 자체가 의도된 설계였다고 하니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네요. 참담해하는 제 표정을 읽은 아내가 황급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처음에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 나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이 자식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 당신한테 모든 걸 알리겠다면서 계속 날 협박했다고. 난 질질 끌려다닌 죄밖에 없어. 응?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사랑?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뒤통수를 쳐놓고 뭐? 이제 와서 날 사랑한다고? 그래, 내가 당신 속였어. 많은 거짓말하고 기만했지.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 하나만큼 진심이야. 제발 믿어주라. 응? 아내는 그 커다란 눈에서 눈물방울을 뚝뚝 떨구며 애절하게 호소했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질 정도였죠.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바로 일본 대사관에 연락했고요.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한국으로 이 사기꾼 연놈들을 송환하고 싶다고 했네요. 그렇게 일본 경찰과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귀국하자마자 두 연놈을 바로 경찰서로 보낼 수 있었죠. 국내의 다른 고급 호텔에서 숙박하고 있던 장모도 뒤늦게 찾아내 같이 유치장으로 보내버렸네요. 수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놀랍지도 않았어요. 역시나 아내와 그 상간남은 오래된 내연 관계가 맞았는데요. 둘 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때부터 맺어진 질긴 인연이더군요. 둘이서 같이 합심해 깨끗하게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작정하고 남자들을 꼬셔 돈을 뜯어내는 꽃뱀 짓을 일삼았더라고요. 남자들이 신고하려고 하면 상간남이 나서서 협박하고 흠이 들 만한 사진을 찍어 꼼짝 못하게 하는 아주 악질적인 수법을 썼더군요. 두 연놈은 점차 대범해져서 보다 큰 범죄를 꿈꾸게 됐고요. 마침내 저라는 먹잇감을 물고 결혼 사기까지 친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장모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여자도 아내의 친모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냐고요? 차라리 생판 남이었으면 나았을 텐데 참 기가 막히게도 상간남의 모친이었습니다. 즉, 저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호구당한 것도 모자라 상간남의 모친까지 장모랍시고 떠받들며 먹여 살리고 있던 거죠.
그 분노와 배신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안 가 저희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자마자 바로 제 딸 친자 검사부터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하나뿐인 손녀라고 그토록 끼고 돌 땐 언제고 말이죠. 그런 아버지가 야속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의심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딸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왜 불길한 예감은 비껴나질 않는 건지. 딸은 제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상간남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상간남의 딸을 제 친딸인 줄 알고 뻐꾸기처럼 품고 살았던 거죠. 세상에 이런 호구 중에 호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모친에게 돈을 뜯긴 것보다도 더 뼈아팠어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분노와 배신감이 휘몰아쳤죠.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는 다 진행했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그 모친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요. 혼인 무효 소송은 물론 민사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요구했네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당연히 승자는 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그 일당의 죄질이 너무 불량하며 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혼인 무효 처리된 건 물론이고요. 셋 다 어마어마한 위자료와 함께 실형이 선고됐죠. 물론 우리나라 사기죄 특성상 높은 형량이 선고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처는 물론 상간남과 그 모친까지 전부 출소한 상태죠. 억울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다들 교도소 밖으로 나와서 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처와 상간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작에 갈라섰는데요. 현재 전처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상간남은 술과 노름에만 푹 빠져 살다가 얼마 전에 또 사고를 쳐서 깜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애미는 그런 상간남 빼내겠다고 난리치다가 뇌출혈로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고요. 그 삶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안 그래도 몇 년 전 전처에게서 한번 연락이 왔는데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통사정을 하더군요. 대번에 싫다고 하니 그럼 위자료 금액이라도 줄여주면 안 되겠냐고 빌더라고요. 전처가 가진 돈이 없다 보니 재판부에서 선고한 위자료도 다 못 갚았는데요. 제가 그걸로 전처 목에 목줄을 채워 숨통을 조이고 있었거든요. 죽어라 식당 설거지해서 돈 벌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여보 제발 부탁이야. 당신 돈 많잖아. 굳이 나한테서 위자료 다 안 뜯어내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잖아. 근데 꼭 나한테서 악착같이 그 위자료를 다 받아내야겠어? 그 애처로운 목소리에 옛날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텐데요. 이미 전처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가증스럽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코웃음을 치면서 대꾸했네요. 그래, 나 돈 많지. 근데 내가 뭐 돈 한 푼 아쉬워서 너한테 위자료 받아내는 게 아니잖아. 너 죽을 때까지 괴롭혀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교도소에서 꼴랑 몇 년 살고 나온 걸로 그게 참작이 될 것 같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나 벌 받을 만큼 받았어. 이제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디서 피해자 행세야? 보아하니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딴 전화할 시간에 그릇이나 하나 더 씻어서 내 돈이나 빨리 내놔. 난 그렇다 쳐. 근데 샛별이 생각은 안 해? 샛별이 그래도 당신이 딸처럼 여기면서 6년을 키웠잖아. 근데 지금 보육원에 있어. 내가 뭐 신세가 펴야 걔를 데려오지. 그 어린 게 불쌍하지도 않아? 전처와 상간남의 딸이 보육원에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전처는 고하고 상간남은 교도소에 있는 데다 그 딸을 봐줄 만큼 잘 살고 있는 친인척도 없어서 그런 것 같더군요. 상간남 모친이 잠깐 데리고 있다가 병원으로 들어가면서 보육원에 보낸 것 같더라고요. 물렁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한때는 제가 친딸로 생각하며 키웠던 애니까요. 그리고 어른들이 잘못했을 뿐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 전처 딸이 있는 보육원을 수소문해 찾아갔어요. 아이는 그새 많이 자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더군요. 한때 아빠라 부르면서 따랐던 사람이 실은 남이었다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저를 보고 반가워는 하는데 선뜻 다가오진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새별아,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아빠. 아니, 아저씨는요? 나도 잘 지냈어. 새별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아니면 아저씨랑 같이 살래? 사실 보육원을 찾기 전까지도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냥 전처의 아이이기만 했어도 품었을 텐데 아이의 몸 절반엔 상간남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아빠라 부르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아이를 보니 절로 애처로운 마음이 들면서 결심이 서더군요. 어쨌든 제 친딸로서 출생부터 성장까지 지켜봐온 아이인데 이대로 모른 척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엄마는 맨날 나 때리기만 하고 욕만 해서 같이 살기 싫어요. 그렇다고 아저씨랑 같이 사는 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래요. 전 여기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좋으시고. 아이의 생각지도 못한 답변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전처가 저 모르게 아이를 많이 학대했던 것 같더군요. 그런 주제에 제 앞에선 딸 이름을 팔아 동정을 사려고 했다니 새삼스럽지만 그 간악함에 참 치가 떨리더군요. 아저씨랑 같이 살아도 돼. 새별이만 괜찮으면 우리 다시 아빠랑 딸 사이 하자. 어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싫어요. 아이는 저를 따라 나서는 것도 싫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기 친모와 친부가 누군지, 저와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된 것 같더군요. 그 고집이 어찌나 쇠심줄처럼 질긴지 저도 더는 설득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보육원을 통해 아이를 경제적으로 후원하고요. 보육원에 종종 찾아가 만남을 갖기도 했네요. 다행히 아이는 중학생이 되기 전에 해외 입양을 가게 됐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좋은 부모 슬하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는 전처에게 배신당한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병원 치료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고요.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재혼도 했습니다. 지금 와이프는 전처와 달리 마음이 따뜻하고 가정적인 여자예요. 제 지난 과거를 다 알고도 모두 품어준 대인배죠. 와이프가 초혼이라 장인어른 장모님 반대로 결혼까진 쉽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와이프한테도 잘하고요. 처갓집에도 매주 찾아가 아들 노릇하곤 했죠. 요즘도 계절마다 여기저기 좋은 곳 모시고 다니면서 효도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지금은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저를 참 예뻐해 주십니다. 저와 와이프를 똑 닮은 자식놈들도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역시 가족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지난 인생사를 글로 적고 보니 이 새삼스레 가족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